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뭐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네 운명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 요만큼 관용이 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저도 옛날에 내 모습이네? 뭐 이런 식으로. 허상을 쫓거나 과신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막 자랑하거나 높이는 이런 식의 삶은 살지 말자. 결국 저한테는 우울증은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병원에서의 3개월 치료를 마치고서 그 이후 제 자신을 이제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알다시피 미래에 대한 절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나온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 스스로한테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 우리 미래를 낙관하는 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냥 표어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마음을 쓰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긍정적인 일로 되고, 내가 늘 미워하고 어떤 데에 대해서 남 탓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인생에서도 경험에서 그렇게 느꼈고, 특히 우울증을 치료하고 극복하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포지티브하게 많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그 총리 중에서 여러분 마가렛 대처라고 아십니까? 네. 예, 철의 총리라고 하고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죠. 그 영화에도 아마 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렛 대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너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이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이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성격이 내 운명이 된다. 말 되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 도덕교과서에서 있었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우울증을 겪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을 제 마음속에 주입시키고 미래에 주입시키는 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구나. 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뭐 심상화 교육, 이미지 교육, 이게 장난이 아닌 거구나. 그거를 최근에 뇌과학이라든가 신경생리학,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병원에 갈 때 MRI 찍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걸 소위 이제 신경가소성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 뇌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회로가 만들어지고 물리적 변형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 전두엽 이쪽 부분이 두터워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쪽 부분이 두터워집니다. 영국 가보시면 런던 택시 운전기사는 지금은 이제 IT가 발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길들을 얘기만 하면 예스 하고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은 소위 기억을 하는 그 해마라는 게 우리보다 훨씬 두껍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는 거기에 따른 손과 음악에 해당하는 부위가 훨씬 두꺼웠다는 게 지금은 굳이 뇌를 해부하지 않아도 입증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증이 돼요. 티베트 승려님들, 그거는 미국 하버드대 그 벤슨 교수가 직접 가서 실험을 했어요. 다 꽂고. 그 티베트 승리들은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데 우리보다 한 2배 이상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가속성,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우리 예전에는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얘기였는데 실제로죠. 그러니까 저 역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통해서 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계속 긍정을 주입하는. 왜 했겠어요? 제가 이 우울증한테 패배되지 않기 위해서. 우울증에 패배된다는 건 제 인생에서 제가 패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2번, 3번 살면 한 번은 그냥 캐스라사로 가겠는데 딱 한 번이거든. 내가 여기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 질병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게 이게 잘하면 진짜 선물이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왜 그거 합니까? 세상 좀 얕잡아 보기도 하고 제 멋에 그냥 살고 가겠죠.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겪어보니까 야, 이런 긍정의 이런 거, 내가 평소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제가 느꼈죠. 그러고서 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저 남 탓을 얘기하는 사람,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남한테 막 이러는 사람, 오로지 과거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 있잖아요. 좀 참지 못하고 그냥 분노로 다 표출하는 사람들. 그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째로는 제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적잖아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와야 했지? 그다음에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뭐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더 줄이면은 후회함 아이고, 그죠? 내가 누구지?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요 3가지입니다. 그죠? Who, Why, How. 이거 평소에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내 속에 많은 나들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왔지만 좋은 면, 나쁜 면.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선한 사람만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우울증 걸렸을 때 같이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될 나쁜 사람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행동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도 있어. 내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위선적인 것도 있고 비겁한 것도 있어. 남은 몰라. 내 마음속에 나 알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우선 개인적인 행복이겠죠. 행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 뭐 돈 많으면 행복하다 하지만 뭐 돈도 좀 있어야 되지만 뭐 어쨌건 우리 가정, 제가 또 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가족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제가 잘 이렇게 적응도 하고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제가 또 성숙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개인적인 아마 행복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으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었을 때 묘비명이 어떤 게 나와라 하면은 나 잘 먹고 잘 살아갔다고 쓸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뭔가 그래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뭔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고 싶다. 그럼 우리 본성에 그런 게 있다고. 이기적 유전자 물론 있죠. 동물적인 본능 물론 있어요.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 다 있어. 그렇지만 착한 마음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 내가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러한 자기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도 듣고 정직자도 만나고 또 뭐 책도 보고 이러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인생 후반기 때 그래. 이제는 전반기 때는 다 그렇죠. 뭔가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거죠. 야, 후반기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의미가 뭐지? 그래. 내가 우리 가족한테도 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기자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글도 남기고 사람들한테도 좀 더 좋은 걸 주고 하는 그런 꼭 나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 이런 사회나 제3자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째로 저는 그래? 자, 내가 미래를 낙관하기로 하고 또 지금 내 삶을 돌아다 보고 그럼 지금 뭘 해야지? 그래, 나한테 뜻 있는 일을 좀 하자. 나한테 뜻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원하는 일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일, 뿌듯한 일, 이런 거가 아닐까? 그게 뭐지? 나는 기자 출신이고 글에 대한 재주는 조금 있으니까 내가 글쓰기를 해야지, 책을 내야지. 그 책의 주제는 너 우울증 걸리고 있잖아. 우울증에 대해서 취재하고 조사해서 내자. 일타삼매다. 첫째는 그걸 통해서 내가 우울증을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알림으로써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것이고, 혹시 누가 알아? 네가 그걸로 인해서 책도 팔아서 돈도 좀 벌고 또 명성도 얻을 줄 전문가가 될 수도 있잖아. 일타삼매야.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도 만나고 우울증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성직자, 스님, 또 뭐 심리학자 이제 만나면서 그걸 갖다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있던 그 회사가 양평에 연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이면은 저녁 때 무조건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그걸 생산적으로 있어야지. 아까 얘기한 부정적 반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딱 주제가 정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을 보아도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한가하게 읽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양평에 산이 많아요. 또 이렇게 걷는 데가 많아. 그래서 한강을 따라서. 그 트레킹도 하고 걷고 심신을 단련을 했죠. 그리고 월요일 새벽이면은 차가 오면은 차 타고서 출근을 하고 거의 그렇게 보냈어요. 한 1년은. 다른 책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자. 쉽게 생각하면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죠. 근데 저한테 즐거운 일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고. 어려서부터 전 그 세시봉 세대이기 때문에 통기타도 좋아하고 뭐 락 뭐 이런 노래들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못 치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더 듣자. 근데 여러분들 음악이 진짜 좋더라고. 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그 아침에 들을 음악이 있고 점심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힘들 때이기 때문에 클래식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뭐 차이콥스키라든가 그 다음에 바그너 되게 웅장한 노래인데 그런 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라든가 처칠이 대표적인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처칠은 그림 그리기로 그랬다고요. 우울증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세계 제가 그때 하면은 링컨도 우울증, 선천성, 그 다음에 처칠, 최근에 책도 또 나왔죠. 해밍웨이는 결국 졌어. 자기가 자살했죠.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아주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정신분열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가 꽤 정신적으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선천적인 거. 후천적으로는 내가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 동료가 막 죽는 걸 보고 내가 그때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을까. 내가 소방관인데 앞에서 보는 참상도 문제지만은 그때 내가 들어가면 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한테 얘기 못 해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기는 힘들어요. 난 비겁한 인간이야. 이렇게 되고. 막 그런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올 수가 있고 또는 풍파에 쌓이다 보면 뭐 어려서부터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세 번째 분류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여러 가지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내 즐거운 일들을 좀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를 인정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둑분자 같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모든 걸 다 희생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독, 그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내가 꼭 맛난 음식을 좋아한다면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한다면 저 술도 좀 먹을 수 있다고 생각. 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꼭 이렇게 좋은 명품을 갖고 싶다 하면 한도 내서 조금 자기 명품 가지면서 자기 위로해야 돼. 그런 식의 생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장수국가니까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이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취미 생활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텃밭 가꾸기, 요리, 뭐 악기 연주 되게 비슷하죠. 저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신문사 아주 뛰어난 다른 신문사 후배 그 친구도 내가 우울증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형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컬럼도 지금도 많아요. 그 친구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그 생명이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극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맞는데 이게 잘못 자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또 우울하거나 비판이나 부정적 반추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마음 힘이 생기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가 마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념과 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컨트롤이 돼 가면서 저는 그렇게 저렇게 이제 봤습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건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을 통해서 하죠. 이성을 통해서. 뭐, 그래서 책도 보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전 옛날에는 그 이성적인 방법 많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성적인 방법은 그 하나 중이에요. 도리어 그거보다는 저는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직관적으로 보는 거 있죠. 우리가 언어라든가 지식이 없어도 인간은 사유체계가 옛날부터 되어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내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과 모든 게 합쳐진 데서 나오는 저는 명상에서 그걸 갖다가 제가 많이 얻었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제가 영성을 갖는, 그래서 어떤 절대자, 이건 어떻게 뭐 이성, 감성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계시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깨달음이 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을 시켜오고 제 자신을 제가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초반에는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 후반에는 바로 저러한 내 자신과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찾아온 변화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소한 기쁨이 찾아오죠. 늘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소확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우울증 때는 전혀 아무것도 기쁘지 않았으니까.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에 대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 다음에 오는 게 감사함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옛날에는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 봐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우울증 걸려보니까 나도 저렇게 졸아보고 싶은데 졸음이 안 와. 어떨 땐 엉엉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아. 물론 웃어지지도 않지. 지나가다가 저도 술 좀 먹고 좋아하는데 사람들 소주 먹고 막 어울리고 노는 모습 보고 있으면 나는 아마 저런 기회가 다시 안 올 거야.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다가 제가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건 그냥 내가 뭐 인격적으로 트레이닝 돼서 이게 아니라 겪어봤잖아. 숨 잘 못 쉬어봤잖아. 숨 잘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느끼는 거예요. 제 그 기쁨의 설레임은 언제 왔냐면 2012년에 이제 우울증이 이제 심해져서 5월 달부터 병원을 다녀서 3개월 후 8월 달에 이제 야간 뛰었어요. 그리고 쭉 저런 자기 자신을 하는 그런 훈련과 내 수양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 출근길에 마음에 설레임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 설레임 내가 이거 얼마 만에 오는 거지? 설레임 하면 어떨 때 와요?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오고 아빠가 뭐 저녁 때 뭐 맛있는 거 사갖고 올 때 좀 커서 연애할 때 막 이럴 때 하는 거야. 근데 그 설렘을 내가 잊어버렸더라고. 근데 어느 날 출근하면서 그냥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우울증을 드디어 그 터널을 지나가는구나. 나오는구나 느껴요. 그러고 있다가 그게 2월 달인데 11월 달에 2013년 11월에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산을 사직동에서 이제 인왕산을 올라가는데 단풍이 불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오르락. 그때 그 표정과 풍경을 볼 때 와, 이거 완벽하구나. 물론 이제 그때 감정이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너무나 행복하게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일기를 썼어요. 지금 바로 여기가 천국이단 말이지. 그런 산, 그 다음에 지금 집,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생겨요. 셀프 에스팀. 저 뚝 떨어졌던 이런 자존감이 생기면 웬만한 일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고, 그래. 너 예전의 너를 회복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은 너로 너 지금 가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남한테 배려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도 배려 안 한다고 해서 억지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앞에 것들이 되면은 배려는 자동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인격을 하기 위해서 뭐 너무 뭐 그냥 수신제가 이런 거보다는 바로 몸도 즐겁게 하고 내가 기쁨을 찾고 이런 일들이 돼서 감사함을 느끼면 배려는 당연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야. 그게 바로 그 열쇠야. 그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이죠. 그게. 우리가 희망만 있으면은 일단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희망이 있으면은 사람은 저기 굴복하거나 함부로 행동 안 하겠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진하게 되죠. 이 5가지를 저는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변화입니다. 이런 우울증을 통해서 결국 저는 3가지의 큰 깨달음을 좀 얻었죠. 첫째는 고난이 주는 축복이고요. 둘째는 인간의 불안정성에 대한 깨달음. 셋째는 그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이 이거는 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고생하면은 이걸 잘 견디면 진짜 그게 복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인격, 인내를 낳고요. 요즘 얼마나 참을성 없는 우리 애들이 많습니까? 진짜 문제예요. 참을성이 우선 생기고 인내가 있다 보면 욱하거나 뭐 조그만 일에 이렇게 안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캐릭터, 인격의 형성. 이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배운 질량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면은 절망에 빠질 수가 없죠. 절망 상태에서도 이게 나한테 축복일 수 있어 이러고 덤벼드는데 그런 사람한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희망.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이 주는 축복 속에서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뭐 이러다가 또 힘든 일이 오겠지만은, 이거를 또 잘 견뎌내야겠다는 그런 견인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인간의 불안전성에 대한 깨달음. 제가 그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했었나? 그걸 갖고 자살을 생각하고 뭘 하고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나를 막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뭐 그렇게 했어. 그때가 무슨 목류병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때 저는 내가 뭐 세상 좀 안다고 그러고 뭐 좀 경험도 있고 학식계나 뭐 사회적 지위도 조금 있었고 뭐 이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뭐 해외 지도자들, 대통령, 총리 뭐 모셔보기도 했고 외국의 여러 사람들부터 해서 사형수까지 제가 참 많이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했는데 실은 그게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자칫하면 내가 환경이 나빴으면 난 저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옛날 75년도에 엽기적인 살인마가 있었어요.
김대두라고.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연배가 꽤 되셨네. 김대두 물론 이제 나중에 사형당했죠. 저는 그 후에 그 사형수도를 취재했어요. 나는 그거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 아니야. 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그 사형을 갖다가 그냥 잘 받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고 이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옳다. 물론 자기의 주견과 철학은 있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내 판단이 최고다. 이건 진짜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그러고 보니까 이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내 의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내 의견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상대방의 의견이 맞으면 내가 언제든지 동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거를 갖다 오로지 그냥 집착을 하고 내가 배운 이게 최고야. 사지선다형을 배워서 그런가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사회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성을 보면서 저는 조금 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져야겠다 하는 걸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 요만큼 관용이 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저도 옛날에 내 모습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저 사람도 당연히 불완전하니까 실수하지. 난 그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인간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가 검사다 수학 아니면 난 여러분도 다 죄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 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 다 선인과 아주 성인으로도 나 만들 수 있다고 봐.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좋은 생각과 일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라는 게 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 속에서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고 특히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일 모레 어떤 실수를 할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게 참 저한테 큰 소득인 것 같아요. 기자는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직업인데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대단히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꼈죠, 이제. 그래서 내가 더 명상을 갖다가 더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데 대한 좀 진지한 고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괜히 뭐 어떤 허상을 쫓거나 뭐 그냥 과신하거나 자기를 갖다가 막 자랑하거나 높이는 이런 식의 삶은 살지 말자. 지향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결국 저한테는 우울증은 이제 축복이었습니다. 그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우리 불교 화엄경에서 모든 생각은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진짜 공감을 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때 내가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글이라고 미국 거기서 가르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이 명상을 갖고 교육을 하는데 내가 이제 상사한테 혼이 났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동료 직원이 지나갔어요. 그냥 못 보고 지나갔어. 내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저놈도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있죠 우리.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대단히 기분이 좋았어. 막 회사에서 못 보고 지나갔어. 저놈 뭐 바쁜 일이 있는 모양이지. 그죠? 마음은 그렇게 되더라. 그걸 제가 리얼하게 느껴봤기 때문에. 그 실은 내가 막 만드는 게 너무 많아. 거기에서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일들인데 100가지 중에서 90가지가 맞는데 나머지 10가지만 갖고서 막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런 거 많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는 마음 챙김 명상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걸 갖다가 수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명상이 많죠. 불교에서 나온 거죠. 부처님이 고도의 정신적 훈련이구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종교적이라고보다 야 고도의 정신적인 훈련이고 대단히 훌륭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는 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집중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부처님이 하신 그 수련법을 저쪽 미얀마나 티벳 굳이 얘기하면 남방 쪽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쪽 명상에다가 우리 같은 이런 선사상 어떤 집중적으로 화두를 한다거나 이런 한국의 우리 숭산 스님이라든가 또 일본의 이런 것들하고 인도의 요가가 합쳐져서 미국의 그 인텔리들 특히 이런 과학자 의사들이 모여서 소위 MBSR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스트레스 감소에 기반을 둔 마음챙김 명상. 그게 스트레스 환자, 통증 환자한테 준 매사추세츠 의대에서 197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배운 그런 명상과 요가. 근데 심신이 너무 좋거든. 그걸 말기 암 환자, 통증 환자한테 했더니 회복이 빠르고 좋은 거라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공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명상하면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명상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초월 명상도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거 초월 명상이라면 고도로 집중을 해가지고서 이제 막 초월적인 뭐 이런 건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전 안 해봐서. 근데 이거는 포커스를 만약에 렌즈로 따지면은 이 포커스를 이렇게 햇빛에 맞추면은 불나잖아요. 그건 이제 초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just 알아차린다는 거죠. 참 내 마음을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갖다 정돈을 시키고 세라토닌이 나올 수 있게 평정을 찾고 기쁨을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배려도 나오고 또 지혜도 나오고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마음 챙김 명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하려면 우리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명상을 시작을 하지. 처음엔 집중으로 해주면은 곧 내 몸과 마음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을 번갈아 가는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 놓고 그 상태에서 통찰로 가는 거야. 자, 이 숨만 갖고서 호흡만 갖고 답답하다면 요가를 하지. 인도의 요가를 호흡에 따라서 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쉬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최소한 들면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명상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반찬으로 따지면 명상하면 밥하고 김치 먹는 거죠. 거기에 콩장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씩 하는 거죠. 저도 아직은 명상에 무슨 초보자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합니다. 자연히 그렇게 돼요. 아침에. 그래서 한 20분, 30분은 요가를 하고 30분은 그 명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명상 기법을 제가 그 30분 내에 압축해서 해요. 그럼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그러니까 평상을 찾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그 성불로 가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가 우울증 발병에서부터 치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통해서 저를 개발시키는 이 과정에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잘 들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좀 있으면 저한테 하시죠. 네. 네.
아까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어떤 명상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방법론적인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한 마음 챙김 명상인데요. 아까도 그걸 설명했지만 쉽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호흡 있죠. 우리 아까 단전호흡 했듯이 이 복식 호흡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숨에 대해만 신경을 집중을 시켜보는 훈련을 합니다. 마음을. 그러면은 그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 처음에 산란하게 생각이 딴 데로 가죠. 그렇지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이죠. 내가 딴 데로 갔구나.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와.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또 딴 생각이 나가죠. 저 같으면 지금 내 호흡을 하고 이따 6시에 누굴 만나는데 그거 가야지. 차는 어떻게 타고 아니야 지금 나 호흡이지. 또 딴 데가 이걸 이제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운동하면은 근력 생기듯이 마음에 근력이 생겨.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음이 나중에는 불안하고 이럴 때 막 끌려가잖아. 안 끌려가. 그래서 나 이쪽 그래. 그건 그래. 너 그런 대로 왜 난 지금 이것만 집중할 거야. 마음에 근력이 생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마음에 근력이 생기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좋은 의미에서 센서티브해져. 예민해져. 안 좋은 쪽에 예민해지면 신경증으로 되죠. 좋은 쪽으로 예민해서 내가 지금 몸 상태, 이제 몸을 갖다가 호흡이 아니라 몸을 바디 스캔 한다고 몸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은 몸 상태가 점점 깨워져요. 우리가 무시했던 몸에서 지금 컨디션이 어디가 나쁜 걸 알게 돼.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지. 아까 질병은 인간을 갖다가 내리는 축복일 수 있다는데 그 질병의 조기경보 체제가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몸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몸은 결국은 마음속에서 뭔가 있었던 게 몸으로 나오는 거거든. 내 마음의 병이 지금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뻐근했는가 했더니 이게 실은 어저께 그런 문제였구나. 이러면서 그 문제를 보고 풀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이건 불교가 참 좋은 건데 그래서 뭘 해야지. 당장 그 친구 만나서 이게 아니야. Just watch해. 바라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저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해결책이 나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난 doing이라고 그래. 우리는 인류 문화를 발전시킨 건 doing이에요. 뭘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지금.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바라봐. 조금지만 더 그냥 가만히 있어 봐라.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과 같이 너무 유의적인 삶, 24시간 깨어있는 삶에는 저런 무의적으로 우리 모드를 바꾸는 거, 기아를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져. 그죠? 그렇다고 맨날 24시간 이러자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불교에서 아까 얘기한 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나온 그 방법들이 저한테 너무나 저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고 저한테 너무 힘을 주고 지혜롭고 또 때로 잘못하고 있는 거를 알아차리게 만들어줘요. 알아차리게 만들어. 내가 좀 과하구나. 내가 너무 내 자랑이 많았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 이거를 구글에서는 그 책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구글에서는 그 IT 최첨단 엘리트들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제 병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또 제 주장도 얘기하고 너무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네. 도움이 되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예. 하여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글쎄 호흡, 명상, 긍정적 사고, 운동 그리고 고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축복일 수 있다. 그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울증, 불안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생생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함영준 고문님의 강의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 주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네. 지금 계속 나는 악셀레이터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스트레스를 내가 쫓아내야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 봐. 그래. 싱크가 아니라 feel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제쳐두고 feel, 그냥 너희 몸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걸 우리가 좋게 만드는 매니지먼트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